네, 안녕하세요. 생활경제교육을 제공하는 복숭아나무의 이복무입니다. 자, 오늘은 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연말정산에 관한 10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어떤 질문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말정산은 왜 합니까? 특히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귀찮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은 사회초년생도 연말정산을 꼭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연말정산은 근로자만 합니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어떻게 되나요? 네 번째는 누구는 13월에 월급을 받는데 누구는 13월에 폭탄을 맞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특히 올해는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지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마트 전통시장에서 소득공제율이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굉장히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연말정산에 절세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 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재난지원금을 내가 기부를 했는데 영수증을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고, 아홉 번째에는 연말에 가장 많이 안내받는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에 대해서 내가 연금보다 먼저 환급을 받는 데는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만능통장으로 소개하고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 특히 청년들은 청년우대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 있는데요. 이것도 소득공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말정산은 왜 합니까? 자, 특히 사회초년생은 하기 싫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 돌려받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런 걸 겁니다. 국세청이 시키니까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자, 근데 너무 애매하니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소득세 원천 징수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과정이 좀 불안정하다. 자, 간단히 풀어서 말씀드리면 원래에는 소득세는 누가 내야 될까요? 소득이 있는 사람이 내야 됩니다. 직장인은 누가 내야 될까요? 직장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만일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2천만 명이 넘는 직장인들이 다 세무서에 찾아가거나 아니면 홈택스에 접속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천 징수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내가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면 회사가 원천 징수 의무자입니다.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납세자나 징수자 그리고 원천 징수 의무자가 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납세자는 세금을 나는 나를 의미하고요. 징수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나라를 의미합니다. 국세청이요. 그리고 원천 징수 의무자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뒤에 또 나올 텐데요. 똑같은 돈을 법니다. 소득이 똑같아요. 근데 세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자, 우리 오늘 같이 알아볼 내용 중에 소득공제, 세액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판단하는 기준은 12월 31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금은 계속 달달이 내고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원천 징수로 내고 있는 세금은 대강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대강 낸 것을 진짜로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을 언제 계산을 할까요? 바로 연말에 정산합니다. 그게 바로 연말정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초년생도 연말정산을 꼭 해야 됩니까? 저는요 돌려받을 것도 없고 금액도 작은 것 같아서 그냥 안 받고 안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실무적으로는 이제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겠죠. 자, 신입사원 한금솔 씨가 계신데요. 올해 막 취직을 해서 소득도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연말정산 귀찮게 꼭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하는 게 좋습니다. 하는 게 좋은 이유는 바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좀 절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 별로 눈에 안 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 소득이 있고 세금을 내야 된다면 다음에 보시는 그림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걸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관한 간단한 코멘트만 들으시면 돼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자, 회사죠. 회사에 다니시는 근로소득자가 어떻게 세금을 내는가의 과정을 아주 간단히 보면 내가 원래 받아야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서 뭔가 빼줍니다. 비과세소득 별게 아니고요. 식대라던가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운전을 한다. 그러면은 기름값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총 급여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근로소득공제라는 게 나오는데 이 근로소득공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자동으로 빼주는 겁니다. 그
그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쪼르륵 있는 공제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득공제입니다. 자, 소득공제를 지나서 과세 표준이 결정되는데요. 그 다음에 흔히 아는 기본세율을 때리게 됩니다. 이거 제가 좀 이따가 그림으로 알려드릴게요.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우리가 결국 신경 써야 되는 건요. 결정세액이에요. 결정세액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을 계산할 때 과세 표준이 기준이 되면 세율을 매기는데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과세 표준이 줄겠죠. 과세 표준을 내가 받은 이후에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으면 결정세액이 줄어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청년은 공제받을 것도 없는데 꼭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 받을 게 있습니다. 바로 보여드릴 텐데요. 그 다음은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도 받을 게 있습니다. 그냥 받을 게 있다라는 말은 애매하니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준은 청년 기준입니다. 사회초년생이요. 사회초년생도 인적공제에 가족은 부양가족으로 받지 못하더라도 나는 받을 수 있죠. 내가 받는 인적공제가 기본공제입니다. 자, 그 다음은 본인이 지금 직장인이면 당연히 본인이 반, 그리고 회사가 반, 국민연금 내고 있겠죠. 국민연금 본인 부담분, 그리고 건강보험과 그 다음에 고용보험의 본인 부담분도 당연히 소득공제의 대상입니다. 아니,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산재보험이 있죠. 근데 산재보험은 여기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산재보험은 내가 부담하는 부분은 없고 누구만 내죠? 회사만 내기 때문에 여기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소득공제에 되게 많은 항목이 있는데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거의 다 있으시죠? 여기에 관한 것도 40%가 대상이긴 한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택이 되죠. 그리고 연말이 되면 가장 많이 우리가 신경 쓰는 게 신용카드가 있는데요.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요. 또 빼는 게 있었죠.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이 되기 전에 빼주는 거고, 그리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이 된 이후에 빼주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초년생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소득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겠죠. 그분들은 소득공제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건 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우리가 소개를 받는 내용은 연말에 연금을 드시라는 겁니다. 연금 받아서 돌려받으세요. 이런 얘기. 연금 계좌가 있고요. 보험료, 의료비도 해당이 되지만 조금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 다음은 기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재난 기부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부금도 당연히 공제의 대상입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월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방에 사시다가 서울에 좀 취직하러 오셨으면 집을 얻는데 비싸니까 원룸을 잡았어요. 달달이 월세를 내고 싶어요. 그러면 세액공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무주택, 세대주란 조건도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질문이 뭐였죠? 사회초년생 돌려받을 것도 별로 없는데 꼭 연말정산 해야 됩니까? 자, 결론이 뭐였습니까? 공제받을 항목이 있으니까 연말정산은 하는 게 좋다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거 싫어하잖아요.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사회초년생도 연말정산을 꼭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 왜요? 기부, 건주신, 그리고 연보의 기월이 있기 때문이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근로자만 연말정산하는 겁니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안 해도 되나요? 자, 또 거꾸로 하고 싶은데 왜 안 하게 해주나?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이 내용을 그냥 애매하게 인터넷을 뒤져서 질문을 하게 되면 대답도 애매한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나오는 원천징수 의무자를 위한, 원천징수 의무자가 누구죠? 회사죠. 그렇죠. 회사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보시는 매뉴얼이에요. 보면 연말정산 신고 안내 2009년이 19년이잖아요. 올해 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올해 거 나오면 그걸 참고해서 업무해 보실 겁니다. 여기 자료 중에서 방금 전에 봤던 질문에 꼭 맞는 자료가 있습니다. 내용은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연말정산 비교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칸에 뭐가 있냐면요. 연말정산 대상자가 누굽니까? 라고 써놨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근로소득자, 월급 받으시는 분은 모든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대상자다. 괄호도 있네요. 일용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다. 자, 우리가 궁금했던 게 있죠. 자영업자는요, 프리랜서는요, 연말정산 안 하나요?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사업소득자 중에서 특별히 연말정산 하시는 업종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와 있네요.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음료, 판매원입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요? 그분들은
의무자가 아니십니다. 그러면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음료 배달원 이외에는 세금을 안 내나요? 그건 아니겠죠. 그분들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언제 세금을 낼까요? 그 다음 해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마지막에 연금소득자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연금은 공적연금만 해당합니다. 자, 공무원이 아니시면 국민연금이고,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도 뭐 해야 된다고요?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데 실무상으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보통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사이를 받으세요. 근데 공제 항목들이 기본공제, 가족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기타 등등 공제를 하면 그러면 세금 낼 표준이 안 나옵니다. 세금 낼 표준이 아까 뭐였죠? 이쯤에 과세 표준이 0이 되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내지 않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요. 누구는 연말정산한 다음에 13월에 월급을 받는다고 하는데 연말에 지금 광고 증권회사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월급 받으라고. 그래서 뭔가를 가입하려고 하죠. 근데 왜 누구는 13일에 폭탄을 맞는 겁니까? 흔히 얘기하는 폭탄은 토해낸다고 하잖아요. 세금을 더 내는 걸 얘기하죠. 자, 이걸 이해하시기 위해선 우리가 아까 봤던 그림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계속 보시면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그러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근로소득 총급여액, 근로소득 금액이 있고요. 과세표준이 있고 산출세액이 있고 결정세액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표준과 기본세율만 알아볼 텐데요.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과세표준에다가 기본세율, 세율, 우리가 세금 낼 때는 많이 번 사람은 더 많이 버는 거 아시죠? 많이 번 사람은 더 세금을 많이 내는 거 아시죠? 보시면 과세표준과 기본세율의 비교표가 있는데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포기해야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너무 복잡하죠. 하지만 사실 이거는 간단한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해졌을 뿐인데요. 누진세 구조, 세율이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림으로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입니다. 이쪽이 총급여입니다. 총급여는 아까 뭐였죠? 내가 실제로 버는 거에서 뭘 빼준 거죠? 비과세 소득, 식대라던가 아니면 유류비 같은 걸 빼준 거였죠. 그것의 내용입니다. 총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6%, 15%, 24%, 35%, 38%, 40%, 마지막에는 42%가 있습니다. 42%면 받은 거의 절반 이상 내는 거 아닙니까? 42%로 계산하면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면 실제로 그게 내는 거겠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만큼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공제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사회초년생은요. 1200만 원, 4600만 원. 전 1200만 원 훨씬 많은데요. 내가 공제 항목을 받으면 지금은 기준이 과세 표준이거든요. 소득공제를 받은 이후에는 내가 받는 급여보다 보통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작아집니다. 구간이 보통 15% 아니면 24% 구간이 되시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세금, 요만큼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씩 돈을 더 많이 버시는 분들이 많은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래서 누진세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낼 때 더 세금을 적게 내고 싶으면 과세 표준을 줄여야겠죠. 그럼 뭐를 늘려야 될까요? 소득공제 항목을 늘려야겠죠. 이게 첫 번째 작전이고요. 두 번째는요. 결정세액입니다. 세금이 결정되기 전까지 내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위에 있죠. 뭘까요?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흔히 인터넷에서 안내받을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챙기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 아까 질문이 뭐였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벌었는데 어떤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안 냅니까?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이 각자 달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소득공제 항목을 더 찾아서 내가 빠지지 않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고 자, 그렇다면 말로 좀 애매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중에서 인적공제입니다. 아까 청년은 기본공제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일반 다른 분들은 부양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 기본공제가 150만 원이고요. 부양가족도 한 명당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부양가족으로 내가 적용받을 수 있을지 아닐지 소득 조건도 있고요. 연령 조건도 있고 조건을 만족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추가 공제인데요. 부양가족에 해당하시는 분이 아래에 경로인이거나 장애인이거나 부녀자이거나 한부모 가정이면 추가해서 150만 원을 더해서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요. 여러 가지 소득 공제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아시겠죠? 인적 공제입니다. 자, 다음은 연금 보험료 공제인데요. 여기서는 공적연금만 해당합니다. 공무원이 아니시면 당연히 국민연금이겠죠.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것만, 저는 그거 말고 보험회사에 보험 들고 있는데요. 연금보험 들고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은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세액공제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특별공제인데 사실 더 많거든요. 자, 건강보험, 고용보험 아까 말씀드렸었죠. 내가 내고 있는 금액만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대상입니다. 주택자금은 두 가지가 써 있는데 좀 헛갈립니다. 말이 좀 어렵거든요. 주택 임차 차입금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인데요.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요. 주택 임차 차입금. 내가 임차인인 겁니다. 내가 월세를 내거나 전세를 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보증금 때문에 돈을 빌린 거죠. 아래쪽이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주택 저당으로 차입,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럼 내가 집주인이 되겠죠. 위쪽은 내가 집주인이 아니고 세입자일 때, 아래쪽은 내가 내 집일 때 해당 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주택 임차 차입금과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은 누구한테 빌릴까요? 은행이죠. 그래서 은행에 내는 돈에 해당한 것을 소득공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 밖에 소득공제가 너무 많아요. 오늘 설명은 해당 사항 없는 거 빼고만 드릴게요.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이요. 40% 해당 대상이고요.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금액은 올해 되게 많이 바뀌었죠. 15%에서 40%. 또 일정 기간은 80%도 있습니다. 그건 좀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내용입니다. 2020년 올해는요. 신용카드 공제율이 들쑥날쑥합니다. 매달 월별로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숫자부터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신용카드 사용 등의 공제율과 한도를 잠깐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결제 수단과 차용처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법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과 공제율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가 있고 아래쪽이 있잖아요. 이 아래쪽이 등입니다. 등. 신용카드는 1월과 2월은 15%, 3월은 30%, 4월부터 7월은 80%나 해줍니다. 그리고 8월부터 12월은 원래로 돌아왔습니다. 15%고요.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이 있는데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체크카드에 해당하겠죠. 체크카드는 1월, 2월 30%, 그 다음에 3월은 2배로 60%, 그리고 4월과 7월은 80%가 됐다가 8월부터는 원래로 30%로 돌아왔습니다. 자, 중간은 넘어가고요. 전통시장 같은 게 이번에 상품권을 나눠주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전통시장은 처음부터 많이 해줬습니다. 1월, 2월은 40%, 3월 달에는 갑자기 80%가 됐고요. 그리고 4월, 7월은 똑같이 80%, 그리고 8월부터는 원래로 40%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고민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내가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자동으로 돼 있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좀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도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도 끝도 없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용카드를 많이 쓰더라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요. 7천만 원 총급여 기준입니다. 총급여가 아까 뭐였죠? 내가 원래 받아야 되는 데서 뭐 뺀 거였죠? 10대라던가 유류비 같은 거 뺀 거 있잖아요. 그 금액 총급여 기준 7천만 원 이하. 그럼 보통 직장인 거의 대부분이죠. 7천만 원 이하면 현행 300만 원 한도인데 올해는 330만 원, 30만 원이 늘어났고요. 총급여가 7천만 원 그리고 1억 2천 사이에서는 한도가 280만 원으로 1억 2천 초과하시는 분들은 23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도 내 이 이상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내용입니다. 마트와 전통시장. 내가 돈을 쓰는데 마트에서 쓴 경우와 전통시장에서 쓰는 경우 장을 봤을 때 소득 공제율의 승자는 누군가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왜냐? 승자가요. 소득 공제율의 승자라는 질문이어서 소득 공제율의 승자는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승자는 따로 있습니다. 같이 알아볼까요? 아까 봤던 거 다시 보겠습니다. 2020년 신용카드 등이라고 그랬죠. 사용금액의 공제율과 한도를 봤더니 신용카드와 그리고 전통시장이 다릅니다. 그렇죠. 신용카드, 직불카드는 15%, 30%, 많았을 때 80%지만 짧죠.
그런데 전통시장은 40%, 80%예요. 그럼 당연히 누가 승자일까요? 지금 승자를 소득공제율의 승자라고 그랬으니까 승자는 당연히 전통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용카드 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잖아요. 자, 첫 번째는요. 총급여 25% 초과한 사용금액에 신용카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소득공제를 한다는 뜻이 뭐였죠? 네, 과세표준을 줄여서 똑같은 세율이 곱해지더라도 나오는 세금을 적게 만들고 싶은 거죠. 자,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생각할 포인트가요. 다른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복공제가 안 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내가 신용카드로 개인연금저축이나 노란우산공제,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를 냈으면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어려운데요? 자,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지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숫자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자, 지금 이게 방금 전에 봤던 공제율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공제율이고요. 보니까 월 사용액과 공제금액이 있는데 어떤 분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통계를 봤습니다. 대한민국 2020년 도시근로자가 가구당 평균적으로 얼마나 버시는가의 통계를 보니까요. 1인 가구는 264만 원, 그리고 2인 가구는 438만 원 정도인데요. 그럼 누구를 기준으로 하지? 우리가 연말정산은 당연히 개인별로 하죠. 그래서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봤습니다. 그럼 연봉이 약 3,168만 원인데요.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비과세 소득이 168만 원 있으신 걸로. 한 달로 따지면 한 11만 원, 12만 원 정도 식대라던가 아니면 유리비로 받으셔서 방금 계산해보면 간단하게 총급여, 소득,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총급여가 3천만 원이 되시는데요. 그럼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얼마일까요? 125만 원입니다. 125만 원을 한 달에 신용카드 등으로 쓰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또 그러면 내가 얼마나 쓰는가 가정을 하나 더 붙이면요. 내가 받는 총급여의 한 절반 정도를 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로 내가 돌려받는 신용카드 등의 공제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150만 원씩 쭉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합니다. 공제율에 따라서 내가 공제받는 공제 금액이 있는데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통시장,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통시장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빵빵빵빵빵. 뭐가요? 공제 금액이 빵빵빵빵빵이네요. 언제까지요? 6월달까지요. 왜 그런 걸까요? 방금 전에 졸지 않으셨으면 두 가지를 보셨죠. 첫 번째 뭐였죠? 총급여액의 25%. 자, 지금은 총급여액이 3천만 원인 경우이기 때문에 25%면 750만 원입니다. 750만 원 쓸 때까지 뭐요? 공제가 시작이 안 된다. 이거를 실제로 국세청 이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공제 문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제 문턱을 넘어야지 그 다음부터 신용카드 공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봤습니다. 맨 끝에 있는 이 금액이요.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자, 아까 우리 세율 봤잖아요. 계단식으로 된 거. 지금 이 총급여 3천만 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과세표준을 나누면 일반적으로 세율 구간이 15% 구간이십니다. 조금 더 사정이 있으면 24%가 되시겠죠. 15% 구간이실 때 내가 125만 원씩 12달 계속 쓰면 돌려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로만 쓰면 29만 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는 43만 원, 전통시장은 52만 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아까 우리 조건이 두 가지였잖아요. 두 번째 조건이 뭐였죠? 중복공제는 안 된다 했죠. 자, 두 번째입니다. 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하고 중복공제가 안 되니까 저는요 귀찮아서 신용카드만 계속 썼는데요. 그러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29만 원이 아니라 더 어떻게 해요? 적겠죠. 그래서 신용카드에 관해서 소득공제 받으시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에 내가 몰아서 어차피 사야 되는 건데 연말에 내가 몰아서서 신용카드 공제를 많이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생각보다 좀 많거든요. 자,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도 한번 계산을 해보고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7번째입니다. 연말정산 절세 전략. 근로자들이요. 연말정산 미복에 관한 내용을 아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단어도 어렵고 절차도 어렵고 우리도 컴퓨터 처음 시작할 때 모르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하나가 다 어려울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스스로 하시는 방법, 홈택스를 통해서요. 그런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당연히 어디를 봐야 될까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홈택스로 봐야겠죠. 자,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홈택스에서 보시는데 이게 홈택스의 메인 화면입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이렇게 좀 검색을 눌러야 될까요? 그럼 여러 개가 뜹니다. 자, 원래 화면의 오른쪽 아래에 보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라는欄이 있습니다. 너무 작네요, 그림이. 예, 연말정산 미리 보기라는欄이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그 다음에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 화면을 보시면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실 수 있습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다음 화면이 이건데요. 자, 간소화 자료 제출이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읽어나 볼까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개인연금저축,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소상공인 저축, 기부금. 이 중에서요.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하고요. 소상공인 저축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 이건 노란우산공제고요. 그리고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은 2015년까지 가입한 것만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요.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공제 요건에 관한 것을 아까하고 똑같이 챙겨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여기다 쭉 입력을 했어요. 그럼 턱 쳤어.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세금이 진짜 세금이 아니라고요. 왜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중복공제가 되냐 안 되냐를 따지지 않고 입력만 하면 계산을 해주는 게 미리보기입니다. 결국은 내가 미리보기에서 계산한 금액보다 어때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소화 자료 그리고 예상 세액 계산 마지막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면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마감이 되는데요. 공제신고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누르면 그 다음 화면인데요. 이걸 보여드리면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씩 적응해가는 겁니다. 공제신고서 양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씨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실제 화면입니다. 근데 아주 자세히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예요. 인적공제, 연금공제, 건강, 주택자금 다. 자, 이쪽에 아주 많이 글씨가 써져 있는 게 인적공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인적공제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부양가족 인정 조건이요. 그 다음 이쪽이요. 신용카드입니다. 잘 안 보이지만 이쪽 아래쪽에 아까 우리 얘기한 뭐였죠? 공제문턱.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공제문턱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연말정산하는데 내가 뭔가 잘해보고 싶어요. 그럼 내가 뭐를 잘해야 됩니까? 연말정산 미리 보기 필살기가 뭡니까?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서류를 챙기는 겁니다. 무슨 서류일까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챙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류 첨부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에 무슨 비고예요?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 비고란에 국세청으로 표시된 항목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어떻게 해요? 끌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원래 이 자료를 국세청에 보내게 돼 있는데 어떤 기관은 국세청에 안 보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직접 그 기관을 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실제로 연말정산 안내 자리에 나와 있는 준비할 서류입니다. 부양가족 증명, 당연히 주민등록은 있어야겠죠. 그리고 주택자금, 그리고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등등이 있는데 이것을 증명받으려면 이런 서류를 준비하세요. 서류 준비할 겁니다. 어디서 받습니까? 발급처에서 받으시면 돼요. 근데 아까 비고가 있었죠? 비고 부분 뭐라고요? 여기에 국세청이라고 써져 있으면 굳이 여기를 방문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전산으로 받아볼 수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미리 보기에서 이걸 눌러서 내가 자료를 받아오려고 했더니 자료가 안 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방문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까 보셨습니다. 자, 화면 몇 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아까 우리 얘기했었죠? 신용카드. 갈 필요 없어요. 자료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 개 써도. 그리고 연금보험료, 보험료, 의료비 등등등이 있는데 여기 관한 중에서 대부분은 국세청 자료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연말정산할 때 내가 병원 쫓아다니고 은행 쫓아다니고 그럴 필요 없이 맨 먼저 뭐 해야 돼요? 미리 보기를 들어가서 내가 전산으로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가를 먼저 체크하는 게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도 있는데요. 예, 교육비, 기부금 아까 나왔었죠. 그 다음에 주택, 자금, 차입금 등등등 국세청이라고 나와 있는 것. 금융회사로 되어 있는 회사들은요. 거의 다 여기 자료를 올려야 됩니다. 금융회사도 당연히 전산 처리하니까요. 그래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료를 챙기는 건데 자료를 챙길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사이트를 체크해서 다운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자가 결론이었어요. 자, 8번째입니다. 재난지원금을 기부했습니다. 예,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현재 소득도 괜찮고 그래서 재난지원금 어려운데 처음에 우리 대구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자, 기부하신 분들이 있는데 영수증 어디서 받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요 전 우리 7번 질문에 대한 내용을 잘 들으셨으면 이미 아셔야 됩니다. 어디서 봐야 될까요? 같이 알아보죠. 소득공개 세액공제 신고서 첨부 서류, 아까 봤던 그 화면인데요. 기부금에 관한 게 있네요. 기부금. 첨부 서류는 기부금 명세서 등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발급처는 본인 작성하는 건 명세서고요. 영수증은 기관에서 받아야 되는데, 정치자금은 중앙선관위, 그리고 기타 기부금 영수증 기부처래요. 그러면 우리 재난지원금 도대체 어디다가 기부한 걸까요? 거기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재난지원금 기부처는요, 행정안전부이거나 근로복지공단이거나 다른 곳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지원금의 종류도 되게 여러 가지였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구분해야 되죠?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죠. 왜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다 미리 보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차피 행정안전부도 정부기관이잖아요. 결국 국세청에서 하는 정보를 줄 수밖에 없죠. 첫 번째로 어디 체크해야 된다고요? 국세청에서 미리 보기에서 땡길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만일 안 된다고 하면 내가 불부한 기부처를 통해서 영수증 받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째 질문입니다. 개인연금에 관한 내용인데요. 연금도 받고 환급도 받고 좋다고 하던데 얼마나 좋은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개인연금에 관한 경우는 좀 우리가 혼돈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개인연금을 가입해서 내가 소득공제를 받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에 대한 근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결국은 소득공제가 아닌 거죠. 세액공제인 겁니다. 그 중에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연금계좌 세액공제에는 두 가지가 나와 있네요. 개인연금에 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사항은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연금계좌? 처음 들어보는데? 연금계좌에는요, 두 가지가 포함되는데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해당됩니다. 한도는 400만 원 한도고요. 세액공제율은 12%에 해당되는데요. 자, 내용이 지금 좀 딱딱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광고에서 접하게 되는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금저축 400만 원 한도고요. IRP까지 하시면 700만 원까지 하실 수 있고 돌려받는 금액은 최대 연금저축만 하시면 66만 원 그리고 IRP까지 끝까지 다 하시면 49만 원 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안내를 받냐면요. 맞벌이 하시면 부부 최대 231만 원 이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눈에 들어오는 건 뭐만 들어올까요? 이것만 들어옵니다. 최대 231만 원. 그런데 약간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퇴직연금이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조금 혼돈해서 쓰고 있어요. 이 광고에서는요. 왜냐하면 퇴직연금에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퇴직연금에는 IRP 말고요. 뭐가 있냐면 DC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누구 대상으로 지금 보통 연말정산 말씀드리고 있냐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금 제도가 있으실 거고 옛날 퇴직금 제도 또는 퇴직연금 제도인데 그중에 IRP와 DC형 퇴직연금이 연말정산 대상이세요. 무슨 얘기냐고요? 자, 좀 더 간단히 보죠. 지금 얘기하는 700만 원에는요. 연금저축,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그리고 IRP, 지금 여기서 광고하는 거예요. 개인 퇴직연금입니다. 그리고 DC형 퇴직연금에 어떻게 해요? 추가 불입분이 포함됩니다. 원래 퇴직금을 회사에서 쌓는 거잖아요. 내가 운영하더라도. 근데 DC형 퇴직연금, 확정 기회형 퇴직연금은 내가 원하면 추가 불입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IRP를 가입하든 이거 가입 안 하고 추가 불입하든 똑같이 700만 원 한도로 쓸 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체크하는 포인트로 개인연금에 관한 종류를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 자, 개인연금은요. 종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단어, 지금 우리는 연말정산에 관한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연말정산에 관한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요. 연말정산하는 세액 적격연금에만 해당하고 거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연금저축, IRP, DC형 퇴직연금이 있는데 연금저축도 사실은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펀드인데 실무적으로 연금저축 신탁 판매 안 합니다. 보험회사도 파는 것, 펀드는요. 증권에서 파는 것만 지금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가요.
연금 계좌, 여기서 얘기하는 세액공제 받는 연금 계좌에 포함됩니다. 400만 원, 700만 원.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자, 그런데 포인트가 하나 더 있죠. 왜? 아래쪽에 연금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세제 비적격 연금이 있습니다. 비적격이라는 게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적격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적격은 뭘까요? 세액공제의 적격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이 포함됩니다. 일반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에서 내가 연금 들었습니다 할 때의 그 연금이고요. 금리로 수익이 납니다. 아래쪽에 변액연금보험은 투자하는 연금이라고 하던데요? 라고 했던 그 연금입니다. 생명보험에서만 취급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일반연금보험을 가입했는데 가입하고 나서 연말정산 받으려고 보험회사 직원한테 전화하는 거죠. 연말정산 해야 되니까 영수증 주세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세제, 적격, 연금만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통해서 내가 세금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10번째요. 청약통장 당첨되는 건 좀 이따가 되더라도 올해는 환급 먼저 받고 싶어요 라는 내용인데요. 청약통장도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득공제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소득공제입니다. 과세표준이 나오기 전에 소득공제로 내가 과세표준을 줄이고 싶은 거죠. 청약통장 부분은 여기 있습니다. 주택, 마련, 저축공제입니다. 청약저축, 지금 가입이 안 되죠. 옛날에 가입했던 청약저축, 그리고 지금은 주택, 청약, 종합저축인데요. 여기 가입하신 것 중에 40%가 공제 대상인데요.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금융회사에서 청약저축 가입하세요로 안내를 받을 때 이런 광고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요. 만능통장이라는 얘기 당연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마케팅하고 있으니까요. 어디서 팔까요? 은행이죠. 예. 주택 청약 그리고 청약 재테크를 한꺼번에 한 통장을 할 수 있으니까 만능 아닙니까? 라는 얘기죠. 청약 통장은 원래의 목적은 뭘까요? 청약이죠. 그렇죠? 지금 본질을 좀 흐리고 있는 걸 분명히 느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혜택이 훨씬 좋은 청년 우대형 청약, 주택, 청약, 종합저축도 있어요. 이렇게 나오죠. 자, 만약 해당 사항이 있으시다면, 청년에 해당하신다면 기존에 있던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요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새로 가입하실 때는 처음부터 청년 우대형으로 가입하실 수도 있고요. 자, 안내문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안내되어 있네요. 내 집 마련의 첫걸음. 이게 청약이잖아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 아래쪽에 보니까 최대, 중요한 말은 최대입니다.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최대 96만 원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말을 끝까지 봐야 됩니다. 중요한 조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96만 원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보시려면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셔야 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내가 세대주여야 돼요.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뭐였죠? 내가 원래 버는 거에서 비과세 소득, 10대나 아니면 유류비 같은 거 뺀 그거죠.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이야. 자, 계속 우리가 계속 듣다 보시면 대부분 기준이 총급여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점. 전 자영업자인데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년도 그 해에 12월 30일까지 납입한 금액 얼마요? 240만 원. 그럼 한 달에 얼마일까요? 최대가 20만 원이죠. 근데 50만 원까지 하시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게 일반적인 주택청약 종합저축이고요. 아까 혜택이 더 좋은 모두 있어야 되잖아요. 예, 청년통장이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여기에는요. 소득공제 내용은 아까와 똑같아요. 그 대신 장점이 뭐였죠? 소득공제도 받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비과세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었는데 좀 사람 헷갈리게 하죠. 소득공제의 조건은 똑같아요. 비과세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간 게 많지 않습니까? 이거를 모두 만족하셔야 됩니다. 자, 비과세 조건이요. 무주택 세대죠. 아까와 똑같죠. 총급액 3천만 원. 아까보다 줄었죠. 그리고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는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게 되는구나.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자 됩니다. 왜? 청년들 요즘 취직이 잘 안 돼서 창업하는 친구도 많단 말이에요. 사업소득자는요. 2천만 원 이하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해당 사항이 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받아야 됩니다. 특히 청년우대형 비과세 신청령으로 무주택 확인서를 받으셔야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 더 포인트는요. 해당이 되시려면 2년 이상 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전 요번에 처음 취직했는데요. 아니면 저는 취직해서 1년 반 됐는데요. 이제 2년 안 됐죠? 그러면 내년을 기약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청약통장 포함해서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이 이거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내용이 있다면 또 보내주시면 하나씩 더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지금까지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 10가지 같이 알아봤는데요.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이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겠죠. 오늘은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콤팩트하게 알아봤고요.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다음 시간에 또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